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포럼 카이로스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고립과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라는 제목의 강좌와 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 나눠주실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김찬호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여러 저서와 번역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커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든가 또 최근에 쓰신 저서로는 고통을 다스리는 민주주의, 또 베이비 부머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고 들고 있습니다. 또 모멸각 이런 책들도 쓰셨는데요. 오늘 최근에 극우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것의 근원적인 문제들 또 치유책들 이런 것들 얘기 나눠주실 거고요. 얘기 나누어 주시고 또 토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빙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종로 5가에 왔습니다. 물론 지나간 적은 많습니다만 이 건물 이 근처에는 정말 오랜만이고 젊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고 제가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기운, 변화의 원천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다시 떠올라서 역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제가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언제나 근대 이전까지, 아니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로 매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많이 쓰이게 되고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외롭다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영어에서 재밌게도요. lonely, 외롭다는 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300년? 그러니까 섹스피어 시대 때인가 그때부터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정서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삶이 그냥 공동체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디어가 점점 더 발달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더 분절화되는 이런 세계가 됐죠. 아이러니입니다. 미디어는 연결하는 거잖아요. 미디어는. 근데 사람들은 더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책이 딱 그 오래된 책이에요. 과잉연결 시대 이 책은 이거 2000년대 초인가 인터넷이 막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스마트폰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니고요. 근데 제목이 재밌어서 오버 커넥티드. 이게 전 세계가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카톡, 문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망으로 보면 점점 더 늘어나고 카톡방 계속 늘죠. 예, 연결은 늘어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무연사회라는 책은 연자가 한자가 다르지요. 물론 연결할 때 연자고 무연고사 나갈 때 연자니까 연결이 다르지만 결국 다 연결이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연이 끊어진다. 예, 학연, 지연, 혈연. 또 하나 연이 있습니다. 흡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연 공동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장인들한테. 예, 근데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연사회. 일본은 참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만 이게 NHK의 2010년대 다큐멘터리에서 크게 히트쳤던 거죠. 그 고독사, 우리나라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연동된 건데 거주 형태가 아주 대단히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여기 혼자 사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굉장히 예외적인 이 정도면은 몇 분은 혼자 사셔야 되거든요. 혼자 사는데. 왜냐면 평균치가 지금 한 4명 중에 1명 혼자 사는 시대가 되거든요. 가구로 보면 3집 중에 1집인데 사람으로 보면은 한 4-5명 중에 1명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살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혼자 있어요. 네, 가족이 없을 뿐 아니라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정보도 없다 보니까 이런 데 접속이 잘 안 되는 거고요. 1인 가구 연령대를 보면은 놀랍게도 젊은 층도 꽤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제일 많은 연령대는 아시다시피 60대입니다. 한 10년 전에 50대였는데 지금 50대, 6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70대, 80대 이상은 혼자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구독사까지 가지 않는 게 혼자 살더라도 복지 네트워크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서 계속 체크가 되는데 5, 60대는 갑자기 이제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이제 떠돌다가 이렇게 아무도 주변에 아는 사람 없는 채로 돌아가시는 분 많다 보니까 이제 구독사가 그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고요. 근데 꼭 그렇게 1인 가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제 우리가 고립을 얘기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서로 이제 알고 지낼만 한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이웃들이 참 많죠.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지만 앞집에 이사 온 지 한 3년, 4년 됐는데 인사를 거의 제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받아요. 안 해요, 그쪽은. 그러니까 마지못해 받고 왜 나한테 인사하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예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거기 왼쪽 아래 쪽지가 써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쪽 앞집에서 나올 때 확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 매너라는 겁니다. 마주치기 싫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단 두 집씩 이렇게 사는데 서로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죠.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점점 더 이런 경향이 농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하고 교류 안 한다, 이웃과 부대끼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비율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확 달라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 없다고 대답한 비율도 꽤 됩니다. 90년대까지 전혀 이러지 않았는데 IMF 지나서 한 10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옛날에 무례배라는 말 썼었죠. 무례배, 무례한. 그 례자가 기댈 례자가 의뢰한다, 신뢰한다 할 때 그런 건데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불량배처럼 그야말로 떠돌이들 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 건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떠돌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립이 많아질까 할 때 일단 하나 대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만 고립은 굉장히 복잡한 구도 속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핵심 고립들이 있는데 빈곤이라는 게 거기에 하나 중요하게 걸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빈곤이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하게 하는 열악한 주거가 고립을 만들어내는 것. 옛날에는 가난해도 달동네에서 서로 다 알고 지내고 오히려 가난할수록 더 이웃관계가 많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제 지하 단칸방 이런 데로 가면서 점점 더 이웃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도 나빠지고 지하는 아무래도 건강이 좀 나쁘니까 건강이 나빠다 보면 고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의 불화 해체, 학업 중단 이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고립으로 가고 일자리 불안, 사업 실패 이런 게 또 고립으로 가는 최근에는 은둔형 외톨이 이게 예전에 일본의 현상인 줄 알았는데 관광도 불구경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4,50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추정컨대 그 정도는 대부분 청년들의 고립은 경쟁에 굉장히 가혹한 그런 현실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 요새 뭐 드라마 제목처럼 자신의 무가치함을 너무 절절하게 느끼면서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숨어들고 계속 그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주제인 민주주의에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그나마 한국이 좀 멀쩡한 나라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때는 민주주의의 모델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극우의 선동에 휘달리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저는 어떤 적대감정, 혐오이고 그것의 또 배경에는 고립과 외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최근에 사회과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혐오감, 적대 감정이 왜 극으로 갈까 할 때 그 메커니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외로운 사람들은 쉽게 혐오 감정에 휩쓸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로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잘 못 열거든요. 누굴 만나도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저 사람과 뭐를 갖고 통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제 사람을 쉽게 이렇게 친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굴 욕하는 거잖아요. 뒷담화하면 금방 친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공통의 적이 있으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고요, 유튜버들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여기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의 역사를 보면 이건 20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19세기까지는 파시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스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할 수 있었던 건 라디오라는 매체가 있었고 영화라는 게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에는 인쇄 매체 정도인데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옛날 중세 마녀사냥 이런 거 할 때도 인쇄 매체 통해서 찌라시를 막 뿌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라디오나 이런 건 뭐 글자 알고 모르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직접 그 사람의 목소리, 모습 이런 걸로 선동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영화, 라디오 정도가 아니라 텔레비전 정도가 아니라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강한 선동이 일어나는 거. 근데 취약한 거죠. 외로운 사람들은 그런 감정에 금방 점령을 당할 수 있다.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그런 선동적인 정치인이다 하는 건데 그 배경에는 이게 이제 복잡하지만 뭐 금방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용 불안이 있고 자본주의 양극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실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국이 너무 자본주의에 이제 위기 상황을 치닫는 게 다 보이는데 이 결정적인 게 이제 군사비보다 이자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면서부터 역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내리막길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미국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사비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매년 국채 이자가 문제 쓰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미국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뭔가 자기가 든든하게 가진 게 있어야지 리더 역할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자꾸 선동하고 전쟁 일으키고 여기에 사람들이 휩쓸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미디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많이 나오는 뭐 필터 버블, 미디어 뭐 에코챔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반지성주의 흑백 논리 이렇게 하는데 AI에게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는 검색 엔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자체를 더 안 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더 단순화되고 더 양극화되는 그런 상황이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공동체 해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깔려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극우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파하고 극우는 좀 다르죠. 극좌하고 그러니까 우파, 좌파, 극좌, 극우가 있는데 극이라는 말 붙은 건 간단합니다. 체제를 부정하는 거. 극좌든 극우든 체제를 부정하는 거. 무정선거 주장하고 뭐 하여튼 서부지법 난동 침입하고 미국의 국회에서 이게 다 극우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많죠. 또 합법적인 걸 많이 활용도 하죠.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요. 근데 하여튼 극우는 여러 가지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데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주의다. 요즘에서 한국의 극우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한국은 민족주의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건 기생적 극우다 보니까
미국에 빌붙은 그런 극우다 보니까 민족을 거꾸로 이제 부정하는 쪽으로 갈 때가 많은 굉장히 특이한 이런 극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의 현대사의 독특한.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파는 당연히 일장기를 내걸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일장기를 내걸지 못하거든요. 집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일장기를 내걸고 우기 일장기들 그걸 내걸고 일으킨 범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반성해야 된다는 게 좌파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우리는 야마토 혼이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게 극우의 핵심적인 현상들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민족을 한국의 극우는 민족 대신 반공을 반일 대신 반공 그런 반공과 반일의 싸움에서 이제 반일이 약간 좌파 쪽이었다면 반공이 우파를 간 것 같아요. 태극기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태극기란 코드는 반일과 반공 그런 게 다 있는데 이제 태극기를 자꾸 흔드는 것은 특히 3.1절 날 왜 그렇게 태극기 집회를 많이 하나 보면 태극기에 있는 반일이라는 코드를 지우고 성조기를 같이 내세우면서 우리는 반공이야. 이게 더 핵심 정체성으로 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재, 일당 독재, 그다음에 독재는 일당 독재 말이 좀 얽혔네요. 일당 독재, 군사주의, 폭력성, 대주의. 이게 대중의 열광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요, 전두환 정권은 파시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중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독재죠, 그냥 독재이고요. 파시즘은 한국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도 파시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있고 독재가 있고 파시즘이 있는데 이제 가장 넓은 게 독재고요. 그 중에 이제 전체주의가 있고 그 중에 파시즘도 있는 거죠. 스탈린 같은 경우도 파시즘은 아닙니다. 대중을 동원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마오이즘은 약간 좀 파시즘적인 게 있죠. 선동했잖아요. 그 홍위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국은 대중의 열광을 동원해서 막 정권을 뒤집은 것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변명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20대, 10대들의 동향을 보면 이거 그냥 방치하면은 언젠가 큰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가 할 때 그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에서 굉장히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그게 지위 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는가? 예전에 가졌던 걸 잃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못 견딘다는 거죠. 누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상실에 대한 게 크거든요. 우리도 이런 100만 원을 우연히 누군가한테 받았을 때하고 100만 원을 누구한테 사기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얻었을 때 기쁨하고 잃었을 때 그 분노 비교가 안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하고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하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이거 비교가 안 되죠. 뭐든지 있던 게 없어지면 훨씬 더 이게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몇 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저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자기를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도성장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두 가지 비교를 합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근데 고도성장기에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좀 못해도 그걸 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돼요. 왜냐면 계속 이게 쭉쭉 앞에 나가니까. 근데 이게 딱 정체가 되면 과거와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내가 예전에 이보다 나았는데 하면서 남보다 자기를 더 예민하게 비교하면서 더 자기보다 처음에 나은 사람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런 게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파시즘의 진행 단계는 신준혁 교수가 얘기하시는 건데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늘 이제 감정적인 걸 말씀드리니까 일본에서 오카다 다카시라는 분이 쓴 책 이분 정신과의사인데요. 이 책을 왜 썼냐면 일본의 옛날에 80년대 지하철 살인 사건 아시죠? 살인가스. 그것이 터진 오음진리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왜 충격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뭐 도쿄대 물리학과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연구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공통점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터널이라는 거죠. 터널 효과. 터널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차단된 하나만 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사회생활 어려움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또 좌절감, 소외감을 맛보고 정체성 위험을 느끼고 우리가 보기에 뭐 그 정도 인류대 갔는데 무슨 좌절감이겠냐 하지만 어느 레벨에서든 다 좌절감이 있거든요.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보다 다 잘난 사람이 있고 세계 최고가 아니면 세계 최고조차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걸 유난히 더 민감한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런 데 더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이비 종교도 가족들 다 끊고 자기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보게 하면 이게 잘 선동이 안 되고 자기들의 그런 교리 이런 데 빨려들지 않다 보니까 차단하는 거 외부로부터 이런 게 공통점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테러리스트도 사이비 종교든 그것도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사람들의 이런 정서적인 것과 함께 뭐 연관된 건데 뇌과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옥스퍼드에서 매년 키워드를 이렇게 정하는데 재작년 2024년의 키워드가 브레인 라시였습니다. 뇌썩음이라는 거죠. 뇌썩음. 이게 우리가 맨날 그 유튜브 쇼츠 보고 이러면 뇌가 썩는다. 뇌 썩는 걸 느끼시나요, 여러분? 뇌 썩는 걸 느끼시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진짜 썩는 사람들은 썩는지 모르죠. 왜냐면 뇌가 썩고 있기 때문에. 썩는 것 같으라고 하면 이미 아직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뇌썩음이 2024년 키워드고요. 2025년 키워드가 레이즈 베이시인데 이게 베이시 미끼입니다. 분노 미끼라는 거죠.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재밌을 만한 키워드를 두 개를 내놓고 있습니다. 레이지 베이시 뭡니까? 분노의 미끼. 분노라는 미끼를 딱 먼저 사람들 끌어올리는 거죠. 다른 것에는 반응을 안 해. 근데 분노를 자극하면 확 사람들이 달아오르고 막 결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화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분노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80년대는 그나마 전두환이라는 그 악의 화신, 악이 성육신이 된 것처럼 인카네이션, 악이 화신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만 무찌르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라든가 하여튼 분노의 대상이 사람으로 딱 있는데 신자유주의로 넘어오면 누구를 이게 타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힘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고통 힘든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세월호나 이런 것도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게 힘든 것처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근대 이전에는 종교가 해석해 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네 팔자야. 근데 들어오면 과학이 일부는 해석하죠. 과학이.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운명적인 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종교의 시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고통의 탓을 누군가한테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희생양들이 막 생겨나는 거고 엉뚱한 사회 집단이 타겟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선동적 효과가 되는 게 이런 극우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몇 가지 이제 상징인데 거기에 위에 있는 이런 거 이게 다 극우가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옷을 막 입어가지고 얼핏 보면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것 같고 하지만 오른쪽 위에 파란색 화이트 베이비 그래서 인종주의죠. 화이트 베이비 The future of our race 대놓고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Yesterday, Today, Forever European Brotherhood 이게 뭐 그냥 종교적 형제가 아니라 이것도 순혈주의 이제 외국인 베타주의 이런 걸로 가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독일에서는 이런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는데 결국 금지됐지만
이런 리벨링계 전투 이런 게 신나치 종합 격투기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 그런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참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도 이 책을 지금 다 읽지 못하고 그냥 그 신문에서 핵심을 잘 간추려준 기사를 통해서 이 강의 때문에 빨리 그냥 핵심만 따왔습니다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정치적 주장이나 폭력 이전에 공간 감각 소속과 문화적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원래 더 중요하다 이런 선동에서는 극우의 토양 중에 하나가 히틀러도 그렇고 우리 뭐 아리안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음악가의 누구야 메리티가 아니라 누구지? 아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벨링겐 노래 하여튼 바그너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무슨 파시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괴테 뭐 이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혐의가 있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충분히 될 만하거든요. 낭만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고향, 조국 이런 게 피를 끓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위에서 이제 커피, 의류, 음악, 축제 등에서 브랜드를 생성한다. 라이프스타일 위에서 봤던 아까 봤던 티셔츠 같은 거 우리는 여기까지 아직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동향들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훨씬 더 호소력이 있거든요. 이거 멋진 거야, 앞서가는 거야. 사실 이렇게 랩 같은 걸 통해서 막 정치적인 조롱하라고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악이 그런 매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탱크데이. 탱크데이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탱크데이 같은 건데 거기 보면 유머와 풍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유머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지성인데 이게 하나만 살짝 비틀면 정말 비인간적인 거고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성희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뭐 그래. 근데 상대방 이미 불쾌한 거잖아요. 이런 게 더 집단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늘 내세우는 게 표현의 자유다. 이러면서 탄압하지 마라. 탄압하면 그거 갖고 독재라고 하고 이러면서 혐오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거긴 항상 이제 몇 가지 범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이런 걸 가지고 우리와 너희를 나누죠. 적을 규정하고요. 악마화하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결국 비인간화, 인간을 인간이 아닌 비휴머나이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극우의 정서에 깔려 있는 것은 그 아주 이 클리프로드라는 분이 굉장히 핵심을 찔렀는데 이 증오, 혐오 감정이 나오는 데는 그 그림을 보시면 무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 무지라는 뭘까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려 하지 않는 거죠. 무지를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가열하면 이게 혐오 감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인간한테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이고 모든 동물이 다 공유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갈 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쪽으로 간다. 특히 민주주의는 이것 앞에서 많이 흔들린다. 오바마가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다음 누스바움이라는 미국의 법 철학자인데 굉장히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 책이 여러 개가 번역되어 있는데 좀 어려워요 대부분. 근데 딱 한 권을 읽어야 된다면 타인에 대한 연민을 추천합니다.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이분의 생각이 가장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충격을 받고 막 쓰기 시작한 책이에요. 막 쓰다 보니까 쉽게 썼어요. 학술적으로 이것저것 넣지 않고요. 근데 원래 제목이 재밌습니다. 원래 제목 우리나라 번역 책북은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책 제목은 The Monarchy of Fear입니다. 두려움의 군주제 이런 거인데요. 두려움이 이렇게 지배를 하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위에 두려움은 사회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감정들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데서 발생하잖아요. 두려움은 타인이 필요 없다. 그냥 그 감정 자체가 막 일어난다. 그만큼 원초적이다. 원초적이라서 반사회적이다. 사실 애기들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느끼듯이. 창피한 거는 사회적인 거거든요. 수치심 같은 거. 질투심도 사회적인 거거든요. 근데 두려움은 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한 거. 실존적으로. 근데 그걸 잘 다스리면 더 높은 세계로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자기애적 감정이고 자기 안에 숨어들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이제 타인을 찾아야 되고 서로 만나서 상호회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나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외로움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기 표현의 요구가 강조되는 시대는 없었다. 맞죠? 네. 다 인스타그램이나 어디든 계속 자기를 올려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 강박에 시달리는데 근데 동시에 그러나 오늘날처럼 자기 표현을 이루어내기 어려운 때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다 없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자기 표현이 쉬웠어요. 금방 말 걸고요. 남녀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사귀자고 말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걸 못하죠. 하면 거절당할 거 두려워서. 그러니까 썸 타다가 말이고 뭐 이런 식인데 근데 표현 욕구가 옛날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표현은 쉬웠어. 근데 지금 표현 욕구는 강한데 표현은 더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을 상투적인 표현, 인습, 유행, 표준에 맞추도록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은 죽었으며 기도는 잊혀진 언어가 되었다. 이런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넌 누구야? 널 증명해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데 정작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면 뭐 해본 적도 없고 좀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더 그렇죠. 조롱당할 것 같으니까 더 위축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만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데 어느 때보다도 또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요. 외로움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외로울수록 또 안 만나려고 해요. 손절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유행어가 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절교 잘 못했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 때 이렇게 남녀 간의 절교하는 그거 말고 같은 그냥 동료들끼리 내가 절교할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녀 다 떠나서 그냥 인터넷에서 끊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만큼 까다로워진 거죠. 까다로워졌는데 외로워요. 또 외롭지 않든가 아니면 까다롭지 않든가 하면 이게 괜찮은데 두 개가 겹치니까 참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외로움과 고립을 넘어설 건가? 그 다음 페이지에 뭔가 공통적인 게 있어야,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뭔가 만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커먼 센스가 너무 없어진 거죠. 지금 청소년들도요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게 예전 같으면 게임을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도 너무 다르대요. 다.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면 우리 어른들 눈에는 게임 좋아하면 서로 통할 것 같죠. 근데 게임이 달라서 안 통한대요. 웹툰도 다 보는 게 다르니까 공통 텍스트가 없는 거죠. 한국 사회를 묶어주는 공통 텍스트는 월드컵 축구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노래도 없다고요. 노래도 지금 여러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억이 마지막 노래가 그 사랑으로 그 노래가 그 노래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노래가 전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노래.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분화되고요. 뭐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너무 컨텐츠가 많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커먼 센스라는 걸 번역할 때 우리가 상식이라고도 번역하고 공동 감각으로도 번역하고 하지요. 전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상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최근엔 공통 감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센스라는 건 참 번역이 어렵죠. 감각, 느낌, 분별력, 의미, 알아차림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대화할 때도 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감으로 딱 아는 건데 그 촉수가 점점 더 무뎌진다고 할까? 이건 자꾸 해봐야 되는데 맨날 슈츠만 보고 있으면 될 리가 없죠. 그 사람 표정도 느껴야 되고 맥락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맥락을 공유하지 못할 때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맥락이 다 해체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맥락이 없거든요. 그 안에서 맥락이 있겠지만 오프라인의 맥락은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 아래 이런 게 우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든 뭐 교육 차원에서든 뭐 목회 차원에서든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막연한 게 아니고요. 뭔가를 공유하는 겁니다. 비전과 관점을 공유하든 경험과 맥락을 공유하든 과제와 전략을 공유하든 지식과 의의를 공유하든 느낌과 연민을 이런 뭔가를 공유하지 않으면 만나는 지점이 없죠. 공통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공통 지식이 너무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공간이 필요하고 매체가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놀이가 필요하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예전엔 당연히 있었던 게 지금 다 사라져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은둔형 애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설을 돌리며 사회를 살리기는 한 가지 사례인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한 가지 프로젝트였습니다만 고립 청년들이 가족과도 단절된 채로 방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사회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할까 할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청년이 고립 청년이고요. 얼굴 이렇게 모자이크 돼 있죠. 모자 쓴 분이 연극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를 쭉 끌어내야죠. 그것까지는 뭐 별게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끌어낸 다음에 그걸 연극 배우니까 다시 몸짓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좀 더 객관화되는 거죠. 아, 저게 나구나. 이런 작업이었어요. 제가 보진 못했어요. 기사로만 듣고 보고 제가 이걸 참여했던 분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만 이 안에 가족도 앞에 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맨날 보는 사이지만 내 아들이 저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런 게 고통이었구나 하는 걸 이날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얘기하는 방식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자리는 달랐거든요. 오히려 낯선 사람, 제3의 인물이 나서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대신 표상을 해주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어떤 안전한 공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서클 모임을 많이 하는데 저도 서클로 지금 20년 가까이 그 파커 파머가 미국에 시작한 걸 쭉 해오고 있는데 저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열어준다. 스스로 들으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면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이게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걸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고 하는 건데 물론 안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안전한 공간을 회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또 중요한데 일단은 자기를 좀 긍정하고 회복하는 게 너무나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실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한가 할 때 사람들이 다 지금 시달리잖아요. 뭐에 시달리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모두가 모자무싸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예. 모자무싸를 못 알아들으시면 이제 외계인처럼 취급받는. 전 대학원에서 이 드라마만 갖고 드라마. 예. 2주에 걸쳐서 이 드라마를 갖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영어 제목을 좀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요. 그게 영어로
직역하면 거기 everyone is strong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영어 제목이 좀 어색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어 제목은 달라요. We are all trying here 이렇게 됩니다. 무가치함이란 말은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어로 무가치함, worth를 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쓰면 약간 어색할 뿐 아니라 너무 병적으로 들리는 거고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 와닿거든요. 그만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는 진짜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거에 대해서 절절하게 지금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드라마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저 대학원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무가치함과 싸운다는 게 뭘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무가치함과 싸운다는 게 무가치함이 있어. 내가 그거가 싸워? 이게 뭐죠? 싸움의 대상이라는 건 내가 뭔가 얘를 무찌르고 얘가 얘를 쳐서 없애는 거잖아. 무가치함을 쳐서 없애? 없는 건데? 없는 거가 싸우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두 가지라고 봐요. 나를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세상과 싸우는 거다. 아니면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상황을 극복해서 난 가치 있어 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가치 체계를 뒤흔들거나 나 그렇게 평가하지 마, 아니면 나 가치 있어, 나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아무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에 민감해졌을까 할 때 그 모멸감이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만 한국이 유난히 진짜 이런 거에 과민한 것 같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비교를 많이 할 뿐 아니라 계속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보면은 조금만 밀려도 굉장히 내가 못난 것 같고, 또 서로가 못난 걸 끊임없이 찾아서 계속 그걸 들춰내고 너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난 걸 증명함으로써 내가 잘난 걸 또 확인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게 큰 폭력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이상한 식으로 왜곡하고 또 별것 아닌 것 같고 서로를 갈라서게 하고 우리 편, 네 편 나눠서 그러니까 적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사실은 나약한 거거든요. 적이 없이도 우리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적이 있어야지만 우리 결속력을 가진다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건데, 사실 많은 사회적 의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항상 적이 있어야 돼. 인간이 원래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 더 배타적이 되고,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있는 원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더 큰 원을 그려서 자기를 초대했다, 이런 굉장히 좀 좋은 글이라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 글 빨리빨리 나머지는 그냥 그림을 이렇게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 당신이 옳다하고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을 표지로 가져왔는데, 전 당신이 옳다도 좋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한테는 당신 오라. 정신 박사 같은 분 역할이 있어요. 근데 계속 옳다만 하면요, 성장을 안 하죠. 어느 단계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비인간하게 단호하게는 이거는 그 독일에서 재밌는 디자인인데, Kein Platz für Rassismus, No Place for Racism. 인종차별주의자한테는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죠. 등받이만 있죠. 네. 너희들한테 자리 안 준다.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철저하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자리라는 거에 키워드를 제가 가보니까 미국에서 그 흑인 민권운동에 도화선이 됐던 누구죠? 로자 파크스가 이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켰던 거. 그다음에 환대라는 것도 자리를 내주는 거다 할 때 우리 사회에서 환대는 그 누구신지 아신가요? 울산에 돌아가신 노호키 교육감께서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한국 주재원들과 함께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이 몇백 명 왔거든요. 그분들이 울산에 정착했나 봐요. 그때 처음에 이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려고 할 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았나 봐요.
우리 그 여론을 좀 달래기 위해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셨던,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화가 됐던 이런 것이 좀 굉장히 현대의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그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이죠. 이게 세월호 때 8월 달인데 단원고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안산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도보 행진, 말하자면 시위를 했습니다. 진상규명 안 되고 악플 달리고 이러면서 계속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서서 시위를 했는데, 이때 놀라운 게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인터넷 보고 SNS 보고 나와서 다 환호를 해준 겁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죠. 그 밑에 있는 글은 그 인솔 교사가 한 말입니다. 댓글만 보다가 받았는데 이 친구들이 잊지 못할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들 지금 20대 후반쯤 됐을 텐데 극으로 훨씬 덜 갔을 거다. 이런 환대의 경험을 했다면 전혀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거잖아요. 인생의 놀라운 그런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아래 있는 스티븐 테일러 물든 독방 야망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특히 오늘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책에서 이런 제목들은 좀 토론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영적 발달이 이렇게 사실 보통 독재자들이 극심한 단절,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종교 근본주의나 극단주의나 다 같은 통속이에요. 이게 보통 영적 발달이 안 된 채를 가면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변질이 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 연결은 자아 세계, 연민, 이타주의 이렇게 가는 거다. 그 중간에 지금 보통 제도화된 종교가 있는 거고, 왼쪽은 진짜 뭐 완전 병적인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도화된 종교도 더 이쪽으로 더 나아가는 게 좀 요구되지 않는가. 영성을 잃어버린 종교에 대한 그런 경고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번 깊게 읽어볼 만한 중요한, 이 책 전체에서 이 사진, 이 도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부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희망이라는 걸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희망이 절망이 좀 덜한 시대긴 합니다. 언제 또 절망이 먹구름처럼 올 수도 있는데요. 바젤라 파벨, 체코의 시인이자 대통령이기도 했던 분이 희망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셔서 제가 절망적일 때마다 꺼내듭니다. 희망은 마음의 상태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세상의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거나 상황에 대한 평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희망은 영혼의 방향성이다. 그건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세상 너머의 닻을 내린다. 이러한 희망이 깊고 힘있는 감각은 일이 잘 풀릴 때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며, 쉽게 성공할 듯 보이는 일에 투자하려는 의지와도 다른 거다. 희망은 어떤 일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선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는 능력이다. 결국 신앙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孤独과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했을 때 지금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는 좀 답답한데, 젊은 세대가 그러면서 뭐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해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들이 그러한 어떤 고립감과 이런 거 느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이쪽 진보 진영에서 제안하는 대안이 훨씬 더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그들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세력에게 왜 표를 던지는지 사실은 그들 얘기를 저희 세대가 들어볼 수가 없어요. 대화에 응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 젊은 세대하고 더 접하는 기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던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네들 나름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건지 들어보신 것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이런 거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하고 메신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메시지에서 밀리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토론하다 밀리면 그 사람의
뭐 약점을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잡고 당신 뭐 불도덕해 이렇게 반박하는 게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이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로 위선자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실제 어떻든 간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죠. 미국에서도 그 민주당이 외면받은 핵심이 뭘까요? 엘리티즘이거든요. 잘난 체한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일 입장에서는 우리 기성세대 특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안에서도 그래요. 이게 딱 그런데 제 딸이 30대 중반이고 이 엄마는 저와 동갑 61년생. 지난주에도 선거 끝나고 뭐 선관위 그걸 놓고서 막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저희 손녀가 같이 있거든요. 손녀 앞에서 웬만하면 싸우지 않기로 했는데 손녀 앞에서 대판 싸우니까 손녀가 막 무서워하고 그날 밤 자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 가라고. 엄마가 평소에 싸우는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애들은 어른들이 싸우면 자기 탓한대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버려질 것 같은 부부싸움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여튼 왜 싸웠냐면 하여튼 한 다음에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자꾸 이제 제 아내는 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냐. 저도 보면 그래요. 무관심해. 별로 이게 뭐 하다못해 쿠데타에 대해서도 별로 뭐 내란 이런 거에도 별로 뭐 답답하죠. 근데 그걸 놓고 제 아내는 막 넌 말이야 막 이게 막 가르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넌 민주심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그렇게 공격하면요. 저는 아내들은 아무리 맞는 말을 그렇게 하면은 감정이 상해서 반발심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빈정을 상하게 한 건 진보 진영이에요. 우리 집을 보면 딱 그래. 난 머리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게 일반적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86세대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자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 확신이 강해. 그 주장도 있고요. 또 맞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우습게 보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쌓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메신저의 문제라는 그런 거잖아요. 내로남불 뭐 조국사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실체가 어떻든 간에 뭐 그런 게 쫙 퍼지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놓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 친구들이 자기의 사회적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없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는 뭔가 뭐 역사를 바꾸든 정치와 싸우든 뭐든 이 세상의 중심을 차지해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그럴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발언의 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오는 게 이주성 같은 친구들이 잘 딱 미끼를 던지니까 뭐 꽤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도 분명히 더 문제가 많죠. 근데 이쪽이 더 기분 나쁜 그런 감정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꼰대 같다 이거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그냥 놔두시죠. 기본적인 제 생각인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절대적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바뀌고 권위주의가 이제 무너진 탈권위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아서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 존경을 못 받고 정부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AI로 갔기 때문에 노인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졌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아이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봐서 사상적 빈곤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고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토론하는 운동권적인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락, 연애,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취업에 이제 취준생으로서의 4년 내내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배우기도 많이 했고, 이데올로기적인 고민도 있고, 가치관이 분명하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부자들은 70대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얹혀 사는 애들이 많고, 그런데 시대가 어려워지고 이제 AI도 바뀌고 하니까 취업이 어려워졌는데, 노인들도 지금 거의 재취업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에서 20% 정도 노인들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AI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연금도 지금 고갈될 가능성이 많고 하다 보니까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생존의 위협을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 자연적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쌓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연관돼서 뭐 비슷한데, 아까 목사님 하신 것과 비슷한데, 그 모자모사 제가 밤늦게까지 다 봤는데, 황동만하고 박경세가 있지 않습니까? 박경세가 막 열받아서 황동만이 날 싫어한다, 이 새끼 죽여버리자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는 황동만이 왜 내가 형을 싫어하는 줄 아냐? 형이 날 싫어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박경세가 일종의 어른, 그리고 황동만은 젊은, 이런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박경세가 진보, 또는 그 황동만 보수, 이런 이제 뭐 딱 이렇게 이분법은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기득권,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후배들보다도 부자이진 않지만 먹고 살만해요. 70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후배들은 70까지 목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득권을, 저까지 87학번까지는 기득권을 누렸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젊은 애들이 싸가지 없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뭐 하나의 비근한 예언이죠. 오늘 여기 딱 왔잖아요. 제가 2시 59분에 아니 3시 29분에 왔거든요. 딱 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아, 선배님들 먼저 와 계시네. 선배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싸가지 없는, 좋게 보지. 아니, 제가 자기 검열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선배님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빨리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파시즘, 그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정신승리고, 우리는 질들 보수가 있고, 니네들은 못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데 니네들은 싸가지가 없이 못 지키고 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지금 뭔가 많이 누리고 있고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어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이 저항감을 가져야 되잖아.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보수보다는 진보가 젊은이들한테 좋은 정책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40, 50세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보면, 그 세대는 대체로 이제 진보 진영 쪽이 많죠. 표를 보면. 근데 그들 눈에는 그 세대가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기서 반감이 생기는 거죠. 누리고 있는 세대와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저항감이, 그 세대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정치적으로 반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쪽이 싫은 거예요. 전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근데 70대만 하더라도 뭐 기득권이라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덜하죠. 40, 50대보다. 근데 그 세대하고는 잘 안 아주 질렸고, 저만 하더라도 20대를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40대, 50대는 만나거든요. 영포티라는 게 최근에 중요한 단어이 됐거든요. 원래 영포티가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20대들한테 영포티 하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 40대가 같지도 않게 젊은이 티네, 웃긴다, 이렇게 비웃는 거거든요. 왜 그런 단어이 나왔을까? 오히려 20대들은 60대 같은, 여기 있는 분들한테 큰 저항감 없어, 다행히. 손주뻘이니까. 손주는 아닙니다만, 아들 자녀보다는 좀 어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40, 50대는 바로 마주치는,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바로 위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세대 갈등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심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교회가 보수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 것 같아요. 우리 나는 목사가 권사님들은 제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왜냐면 계속 그것만 내다보고 있으니까 아주 보수화 극우화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더 보수화되고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유튜브가 뭐 우리 사회 완전히 지금은 그 기존의 언론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뭐 대안으로는 뭐 우리도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유튜브를 만들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교회 뭐 이제 대개 나이 든 장로들은 뭐 집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극우 집단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이 목회자들한테 꽤 있거든요. 그거 뭐 혹시 뭐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우파 후보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은 더 심하고 진짜 트럼프에 의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이 가장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약간의 케이스로 지금 민주주의 케이스로 지금 한국이 이제 위협적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선거도 그렇고. 그 뭐 진보들이 잘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교회와 진보가 진짜 이제는 진짜 황골 탈퇴를 하던 진짜 그걸 뭐라 그래 우리 그 회계라는 거 있죠. 회계 운동을 완전 180도 바꾸는 그런 거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말에서 좀 나서고 에큐메니칸에서 나서고 NCC가 나서서 또 기독교 장로회가 나서서 진짜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이런 지금 오늘 교수님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옛날에는 뭐 하나 가지고 싹 돌리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그런 그 기법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기법이라는 게 없는 거고 이건 부지런하게 우리가 센터도 만들고 센터에서 활동도 하고 제작도 만들고 그리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 젊은이들 교육하고 이런 거를 나는 지금 우리 유태선 목사나 몇 사람들이 말이지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나서가지고 박 목사님은 너무 아직은 나이가 있어요. 이걸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발달에 있어서 역적 수준들이 진보든 극우든 이 극단적인 이런 어떤 흐름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60몇 프로에다가 40몇 프로 떨어졌잖아요. 너무 강연 들으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해. 근데 그게 저기 괜찮다 했는데 아주 요즘은 듣기 싫어.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 민주당 대표들이 밤낮 저기 그런데 잘못하긴 했지만 밤낮 저기 윤석열 내란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아니 그거 도전하게 다 그러니까 뭐 저쪽도 뭐 내란만 가지고 도지니까 또 계속 또 이쪽 도지는 이런 어떤 서로가 저기들 그거만 지고 이기는 고기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걸 보는 데에 국민들이 완전히 지겨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동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좀 너무 일일이 한마디 하는데 그것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뛰어남과 이 서로의 포용하고 듣고 남의 상대방의 얘기를 듣더라도 그걸 한 단계 더 호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 이런 대화를 하자 보니까 극단화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들도 그런 수준에서 서로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인데 장관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얘기하기도 자꾸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기 대통령 이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대통령한테 다 가고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이라든지 농민현실이라든지 노동현실이라든지 막 그 찾아가서 같이 거기서 그 교감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의식화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희망을 찾게 되고 저 판자촌 너머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징역살이 속에서도 바깥 세상에 대한 그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클릭하고 움직여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답답해요. 집안에서도 자식들이라는 이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거 어떻게 내려가서 내고 겸손하게 내려가려고 해도 네. 이게 잘 네, 제가 요즘 상영 중인데 남태령 영화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남태령 영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예, 그거 꼭 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 저는 지난 금요일날 갔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뭐 우리 극우 뭐 남성 20대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만나는가에 관한 뭐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잘 보면 우리가 해법도 거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은 뭐 전국 국민의 총연맹에서 이렇게 뭐 트랙터 타고 막 올라오고 남태령 넘어오는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20대 청년하고 같이 갔는데 여자 청년하고 가서 이제 하여튼 농민하고 여성 20대 30대하고 어우러지는 거죠. 이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만나는 거고 만나는데 다 자기 발언을 해요. 네. 청년들이 자기 발언을 이제 이 교수님이 쓰신 책이 이제 고통을 다스리는 민주주의의 그 아마 그런 내용이 있으신데 자기 발언을 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맞나 틀렸나가 아니라 존중하는 경청의 민주주의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중에 뭐 이제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바이 마이너리인가 바이 뭐 하여튼 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들 같으면 야 너 왜 그렇게 해? 좀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어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둘게. 네가 그런 정체성인 거를 알아둘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를 내가 알아둘게. 그 말이 엄청나게 자기는 감동이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한 2시간가량 일어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제 후배들 뭐 저도 뭐 그런 시대를 거쳤지만은 정의로움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점이 많은 시대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은 바로 앞으로 안 볼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저 20대들 만나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마음을 가질 때
정답은 없고 정답을 내가 이렇게 다 들은 다음에 자 경청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딱 해주는 거 제일 싫어요. 그냥 끝내야지. 그런 공감이 그리고 지금도 저기 성북구 정릉골에서 철거 반대 투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어제 아침에 60명, 70명이 모여요. 청년들이. 왜 모이냐 거기에.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한 것도 없어요. 허수아비 세우고 뭐 벽에 칠하고 있는데 뭐 저만 해도 그렇게 철거 투쟁하면 안 되고 철거 투쟁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 가는 거예요. 저도 가서 그냥 있다 보면은 기발한 발상이 나오고 지금 곧 투쟁이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잘 정리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남태령도 그것을 밤새워서 3만 명 가까이 넘는 사람이 다음날 더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뭐 저도 있었고 50대 또 20대도 있는데 농민가를 부르는데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요. 아저씨 이렇게 말하고 아저씨들은 야 이거 무슨 노래냐? 나도 하여튼 모르는데 따라 그 안에서 이제 공감이 일어나는 그런 장들은 저는 K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남태령 사건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여기 뭐 저기 뭐 탱크 막는 것도 중요한데 남태령 사건이 훨씬 더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 정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하여튼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경험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고 연결됐는데 제가 책에다가 그 두 개의 광장을 비교했거든요. 그 태극기 광장을 촛불 광장, 응원봉 광장, 하여튼 진보와 보수 광장을 비교했을 때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태극기 집회는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다 욕밖에 없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거. 유머도 없고요. 자기 서사도 없어요. 자기 고통을 하나도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이 촛불광장, 응원봉 광장은 성소수자, 노래방 도우미부터 나와서 다 개인 얘기예요. 뭐 K 장녀로서 겪은 힘든 얘기 다 개인 이야기인데 모두가 공유가 되는 거고 그 고통을 나눕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시아버지가 교회 장로고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 굉장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이 두 분이 특히 시아버지는 아주 태극기 광장이 골수예요. 그러니까 최고 조직하고 어디 가든 막 대놓고 이렇게 막 그걸 선동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 데서나 뭐 병원에 뭐 이렇게 보호자 대기소 이런 데서도 한답니다. 며느리가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근데 이분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분의 남편이죠. 아들이 15년째 식물인간이에요. 근데 어디에서도 그 아픔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장로님은. 그냥 이거는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억누르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의 그 질문에 교회에서 자기 고통을 솔직하게 나누는 안전한 공간이 없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계속 유튜브에 쏠리고 이렇게 경험을 나누고 뭔가 공통의 기반을 넓혀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저도 교회 생활 여러 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와서 그냥 뭐 교제는 합니다만 개인 뭐 자랑은 해요. 근데 아픈 얘기는 안 하거든요. 좀 그런 걸 나누는 그런 관계들,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의 이 상황에서 참 어렵단 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누군가의 정리하듯이 우파는 어떤 생존 본능, 즉각적인 반응의 능력이 좀 최적화되어 있고 그것에 비해서 우좌파는 넓은 사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고를 한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을 내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대선에서 펜실베니아가 아미시 공동체가 트럼프를 지지했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 동성애 이제 이 사람이 반대하니까 다른 거 다 덮고 이거는 PC의 일종이죠. 그런 현상이 현재 한국 교회에 그냥 만연해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유튜버들이 그걸 선동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인데, 저는 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옛날 성경에는 한결같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성경 본문에 그 친구들이 제가 10년 전에 박창원 교수를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 친구들이라고 번역해야 될 그 부분을 친구라고 그렇게 모호하게 흐립니까?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지, 그 친구는 친구들이랑 뭐 같지 않아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친구들이라고 번역을 해야만 맞아요. 예. 근데 연인이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거는 일종의 의리죠. 예. 그런 희생을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는 공동체가 있고 이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누가 희생해야 하느냐? 거기서 내가 먼저 나서겠다. 예수님이 하신 그런 선택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꾸 이제 들들 붙이는 건 굉장히 조잡해지는데 번역이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살려야만 한다라는 게 제 이제 이 얘기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재작년 말에 번역된 한글 새 번역에서 그 부분이 분명히 친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참 고맙다,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 목사가 굉장히 떠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성서공회학을 좀 눈여겨보고 그리고 번역자를 기억했다가 그 부분으로 이제 수정한 게 아니더라.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기억했던 나왔던 상관없이 그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메시지의 어떤 초점이 달라지고 또 우리 발언권도 상당히 좀 강화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로서 아니면 또 설교자로서 변화시킬까라는 이제 과제 앞에서 뭔가 좀 대국적으로 봐야 돼요. 좀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메시지가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다 눈 감아버리죠. 그러면 자꾸 아무것도 메시지가 없습니다.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하고 지금 70대, 60대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40대, 50대하고 그 다음 20대, 30대는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일단 그러니까 가장 뻔하게 교육 시스템이 달랐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진짜 다른 점은 테크놀로지가 달라졌어요. 활동하는 범위가 틀려진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뭉쳐야 됐거든요. 같이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그게 갈수록 줄어들고 저희 때 줄어들고 지금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그 환경들이 전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른이 만든 거예요. 시스템. 리드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교육이죠. 교육. 네. 지금 또 민주심이 돌아가네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민주심이 교육이 아니라 시민성 교육 지난번에 그거 좀 많이 틀려요. 예. 여기까지만. 네. 그럼 좀 이따 또 뒤풀이 때 식사하시고 우리 마무리를 우리 오늘 사실은 그 김찬호 교수님 세바시인가 세바시? 네. 세바시 나왔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모멸감에 대해서, 가족감에 대해서 그것도 되게 괜찮은데 아무튼 사회학자로서 이 감정의 부분 이런 부분 다루시는 부분이 특이하신데 오늘 얘기 쭉 또 들으시면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예전에는 이제 뭐 빈민 목회도 있었고 뭐 청계천 그런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뭔가 우리 안에 좀 연민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좀 생각하고 싶거든요. 연민의 마음이 누구한테나 다 씨앗으로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그냥 억눌려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엉뚱한 감정들이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연민의 감정을 다시 꺼내서 이거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사람은 바뀐다고 생각해요. 주장을 통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적는골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남태릉도 그렇고요.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만 사람 바뀌지 논리나 설득을 통해서는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교육도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만남의 경험의 장을 어떻게 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자기한 취약한 거 그걸 꺼내놓고 전 모자문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서로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걸 거짓자로 계속 자기를 방어하는 한 전 이런 불필요한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성장이라는 한마디로 거짓자를 계속 벗어내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만남을 좀 잘 연출하는 것 그런 게 교회에서도 많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네.